도로 바닥엔 쓰러진 사람이 가득했고 111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 이태원 압사 사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죠. 인파 통제라든지 부족했었거든요. 자신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번쯤 개선해 보겠다.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좀 보인다. 좁은 국토, 몇몇 대도시에 밀집된 인구. 이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늘 경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있던 이태원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도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또 더 생각할 점은 없는지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테러, 총기 사고 이런 게 없는 정말 안심할 만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보면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도 좀 답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이 있는데요. 물론 살펴볼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 박시은 교수 그리고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뭐 대책이 아주 뭐 나왔어요. 입법안도 있고 한데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맞죠? 뭐 네. 종합대책이라고 있는데 네.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4월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재난 관리를 할 때 재난 발생 전후로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재난 발생 전인, 예방 대비, 재난 발생 직후인, 대응 복구 단계로 나오는데 이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건 총체적으로 이 4단계의 이 관리 체계를 바꾸고 수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태원 참사를 좀 놓고 살펴보면 이 전 단계에서 미비한 점들이 다 발생을 했었거든요. 재난 예방 단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죠. 이 지역 축제를 할 경우에는 이 행사 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수습 당시 초기에서부터도 계속 제기를 했듯이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다.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할 법적인 근거가 우린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파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것들도 조금 떨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 컨트롤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없는 이러한 다중 밀집 인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주체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하는 수립 의무에 대한 부재 문제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 근방에 불법 주축물과 관련된 이제 건축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직후인 대응 복구 단계에서도 좀 미비가 있었어요. 사고 발생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대응이 좀 미비했고 관련한 유관 기관들끼리의 보고 체계도 미흡했고 그 안에서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쯤 개선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봤더니 이게 그 왜 혼잡 경비라고 하잖아요. 인파 네네. 대책. 네. 그다음에 재난 대응을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재난의 유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인파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 곳에 한 섹터에 너무 많이 몰려서 발생하는 사고가 이태원 사고 참사에서의 중요한 손상 기전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조금 그 무게추를 많이 두고 그 종합대책 보고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떼고 보면은 결국은 4+1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을 관리했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관을 보게 되면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또 소방, 그다음에 이제 중앙급류센터라고 하는 비맵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인파 통제라든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적으로 경찰과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4+1이라는 게 이 원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훈련을 할 때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경찰도 향후 발생하는 복합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기능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개편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그 대형 사고 때문에도 우리가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번 4월에 발표를 한 이 안전 시스템 개편에서는요.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위험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네. 새롭게 나타나는 신종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365일 24시간 대비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이 주요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재난 관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현장의 작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피해 지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지원하고 그들의 회복력,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간의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과거에는 재난 관리를 정부 주도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버튼업 방식으로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나도 지키고 우리 주변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자. 약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일반 시민이 무슨 능력과 권한으로 거기 마구 껴요? 이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미리 훈련 체계를 갖추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체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나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민들의 개별적 대응이 있고 맞습니다. 시민들의 뭐 조직된 뭐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화로 키워나가는 것들도 다 같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종합대책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게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도상 연습을 해보죠. 이제 사례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의 인파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이거 정말 이러다 사고 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는 일전에도 제가 YTN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까지 우리가 인파 사고에 대한 대응책 자체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로컬하게 그냥 뭐 이를테면은 뭐 그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고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그러니까 후속 대처만 있었던 부분 약점이 있었는데 최근 끊이지 않는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포 골드라인. 서울과 김포를 잇는 이 노선은 열차가 두량으로 작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 곤란 사고와 의식 잃음 사고가 각각 5건씩이었고 전동차 한 압박이 심해 사람이 다친 경우 역시 2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회동까지 열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시민들 반응은 냉담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조기 추진 등 긴 호흡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기지국 기반으로 해서 GPS라든지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인파가 많이 어떤 특정 섹터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이 의심이 된다거나 내지는 예측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는 정도의 그런 대비책이 중요한 그 포커스를 가지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네. 안전 문자라고 뭐 정말 너무 많이 오니까 알람 꺼놓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문제잖아요. 이것도 네네. 어떻게 좀 가려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는 외국에서는 그 양치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 크리티컬한 사고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양치기 그 효과처럼 그럼요. 이거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수준을 재난별로 유형별로 4등급 정도로 분류를 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가지 말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들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관련된 개편안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1등급이면 모든 핸드폰이 삐삐삐거리고 그렇습니다. 2등급이면은 네. 문자는 다 가고 네. 3등급이면 좀 가려가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책적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네. 지하철역에서 조짐이 정말 안 좋았는데 선제적 예방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네네. 이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디맵 팀이 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기준들이 디테일한 기준들이 보게 되면은 16명 기준, 20명 기준으로 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자동적으로 지역의 디맵과 소방 대응 조직에 경보 체계를 올려서 현장으로 즉각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메트가 이제 소방과 의료의 조합이고 여기에 의료인들이 붙는데 그렇습니다. 이 팀은 특전사처럼 상설 조직입니까? 아니면 예비군처럼 이렇게 의료 인력을 링크를 해놨다가 그때그때 소집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특별 조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디맵TV 출동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환자 한 명을 분류할 때 30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 이내에 뭘 분류하는 거냐면 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그렇죠. 의료진은 10명밖에 없는 것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판단을 빨리 해줘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중증도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한정적인 현장의 그 응급의료 처치소, 응급의료소에서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디메트가 사실은 정말 분류해서 상황 조치에 가닥을 잡아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왔으니까 야전병원 왔다고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할 거잖아요. 네네.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분류를 한다. 더구나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를 했다. 네. 책임져라. 뭐 이러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꼭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에서도 우리가 경이로웠죠.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고 모든 구급대원들이 그 심정지 환자에게 시민들과 함께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이것은 정말로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고 너무나 참혹했지만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졌는데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재난이라는 이런 그 수요가 자원을 압도하는 재난 상황에서 정말 살려야 되는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페이크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포커싱인 거죠. 자원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 전반적인 정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자식이면 두 개냐. 그렇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태원 사고 참사 때 33명에서 35명의 정말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적색 분류된 환자들인데요. 이 환자들은 지금 한 가닥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환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더 현장에서 나은 응급의료, 나은 재난의료를 제공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림은 장엄했으나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디메트라고 불리는 재난의료지원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디메 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한조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응급학과 교수 최한조입니다. 지금 서울의 동남권역 재난의료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 현장에서 이 재난의료지원팀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 상황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거랑 또 재난 현장에서 우리 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좀 우리가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상황에서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CPR을 하고 기갑 삽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이송하면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재난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여러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재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의료진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의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겪으셨던 예를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원에 있었던 아파트 현장에서의 재난 의료팀 출동 사건인데요. 그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자에 대해서 이제 생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난 의료팀을 현장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 구조팀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 의료팀이 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금기 사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소방도 소방 나름대로 재난팀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또 재난의료팀들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화재 진압이 채 안 됐는데 네네. 아파트 안으로 다 막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재난의료 팀원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들이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자기가 재난의료 팀에 대해서 일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전국의 응급학과 전문의 중에서 재난의료를 전문에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응급센터에서 어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은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 나가는데, 우리가 재난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면은 출동 요청을 받은 순간 10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10분 내에 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출동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응급실에는 의료진의 모두가 다 재난의료의 담당자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재난의료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그날 응급실에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동 나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하는 사람도 참 이게 살아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사고 더 커지니까. 그렇죠. 네네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응급학과 전문의들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응급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저같이 이제 재난의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재난의료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을 출동 나갔을 때 수당이 나오긴 해요. 그 저같이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수당이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재난 현장에서 1시간에 있든 10시간에 있든 20시간에 있든 똑같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좀 우리가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제가 재난 현장에 출동 나갈 때 저희가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급하게 나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엉망인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태원 사건 이후로 많이 부각된 것도 있었죠. 네. 자 정말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이 사고 현장에 직접 나서시는 디맷 요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많으실 텐데 몇 개 핵심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 재난의료 팀에 대해서 사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태원 사건 이후로 좀 존재감이 생기게 되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이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없는 인력 내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 생각이 들고 많이 바꿀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증이 아니면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좀 방문을 자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인력이 재난의료팀으로서 또 현장에 출동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양해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난 현장의 특수성을 좀 더 많이들 이해해 줄수록에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다는 말씀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에 보니까 뭐 매뉴얼도 만들고 얘기 나오는데 네네. 결국 체제의 문제, 또 어딘가 빠지는 장비와 뭐 보급의 문제, 이게 다 훈련을 해봐야 이게 합이 맞고 어디가 비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사실 우리가 매뉴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난이 터지면 늘 먼저 나타나요. 매뉴얼이 있었어? 시나리오가 있었어? 훈련을 했었어? 훈련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풍수해를 포함해서 41개의 재난의 유형을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가 없으니 41개의 유형을 403개의 기관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프린트 아웃해서 종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더라도 풍수의 매뉴얼만 하더라도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두꺼운 백과사전보다도 커서 저기 어디 이제 캐비넷 같은 데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매뉴얼을 쓸 수 있게 간략하게 만들면 뭐 빠졌다, 이거 왜 뺐냐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하고 바로 후속 작업으로 매뉴얼 훈련 개편하겠다라는 개편안을 같이 이제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제 이 종이를 디지털화 하겠다. 드디어 이제 디지털화 드디어 하겠다. 네. 네, 디지털화 하겠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화가 되면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쓰거나 점검하거나 고치거나 현행화할 게 엄청 쉬워지겠죠. 그전에는 이제 계속 문서를 아니 디지털 뭘 해도 사람이 알아야지. 그게 뭐 급할 때 어떻게 찾아요, 그걸.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현행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모바일화로도 또 만들어. 그 전에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모바일화 하겠다 그러면 사건이 터졌을 때 가가지고는 이제 좀 볼 수 있게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가장 크게 좀 바뀌는 건 늘 얘기했던 게 이 매뉴얼을 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수많은 예산을 네, 들여서 네. 만들어 놓고서 현장에서 제발 활용하십시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 한계점을 해소하자라고 해서 매뉴얼상에 뭐를 명시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수의 이러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이송 체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이랑 해경이랑 디맷이랑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끼리 합동 훈련도 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라는 거를 이제 매뉴얼에 명시를 해놓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1조억 원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활용을 했는가라는 이 물음을 했을 때 정부에서도 활용은 했다. 다만 이 제대로 이용이 못됐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시에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를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고가 상시로 나지 않으면 네. 훈련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센터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의료 통신망이 사용이 안 된 건 카톡보다 불편하니까 그렇거든요. 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보안 넣고 뭐 그럼 무거워지고 네, 잘 안 네. 되죠. 이번에도 소통을 대부분 디맵 팀이나 이 출동도요. 카톡으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디맵 팀에 있었던 저희 그 후배들이나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그 재난안전통신망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사용이 된 건 맞는데 모든 소통을 또 그것으로 할 필요는 저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도 충분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정과 매뉴얼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 참사에서는 매뉴얼이 없었냐, 규정이 없었냐? 있었겠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 현실감 있게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협응력 높게 서로 도와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질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질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관의 역량을 넘어서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다 대통령실을 쳐다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또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럴수록에 사전에 훈련을 해서 좀 합을 맞춰보면 문제도 발견하고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국가에서 사실요 생각보다요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훈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법령들에 의해서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개별적인 훈련, 자체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도상 연습인가요? 실제로도 하나요?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 훈련이 있는데 특히 이 안전한국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재난과 관련된 훈련 중에 가장 좀 크게 행안부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 재난 대응. 재난 대응과 네. 관련된 훈련이고요. 훈련은 총 한 3회 정도 1년에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전한국 훈련이 이게 인명을 대피하는 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인명을 대피하고 초동 대응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응급복구나 긴급복구는 사실 빠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 긴급복구나 응급복구, 그런 기능복구적인 차원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훈련에서 조금 보완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참 고민인 게 훈련을 다양하게 많이 하면 바쁜 사람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적게 하자니 그러면 온 국민이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죠,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이제 공공기관들이 훈련에 대한 필요도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한 번씩 발생하게 되면 또 훈련들이 또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이 주관기관이 아니고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했던 기관들은 다시 내가 주관으로 만들어서 또 안전훈련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재들도 그거야말로 대통령실이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겠군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 그 열심히 했으나 아쉬웠던 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 발언이 좀 반향이 있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있던 내용인데요.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생략한 채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경찰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질책했습니다. 참 이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답답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다 공공기관의 일이니까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문제를 정의하고 인파와 교통을 통제하고 수습에 대해서 가닥을 잡는다. 누가 원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권한과 역할이 분할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볼 때는 현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재난 유형별로 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발생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이 소방과 관련된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원 배분, 물자 배분, 장비 배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원화된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춰줘야만 해요. 특히 사고 발생 원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은 이 긴급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유관 인접 기관에 어떻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상급 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장이 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거든요. 현장을 지휘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상급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면
현장 상황이 좀 고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현장 지휘가 막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거군요. 소방이 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소방은 네. 지역의 지자체에 배속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나오게 되면 이 배속 관계가 지휘 관계가 생겨버리네요. 이게 사실 통제는 한 군데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2001년도 9.11 테러 당시에도요. 상황이랑 그 상황의 구조를 정말 잘 아는 뉴욕 소방서장이 끝날 때까지 지휘 통제를 했거든요. 경찰이 아니고 소방이 하는 소방서장이 거군요. 했고요. 그게 뉴욕 주지사가 왔든 그 당시 대통령도 왔었어요. 그렇지만 권력이 이양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커지면 상급기관으로 그 체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그러면서 이제 장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 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전문성은 없고 관료화되죠. 예,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긴급 구조를 지휘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인데 응급 조치는 또 누가 하냐?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지휘관이 여럿이 되는 이런 분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들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컨트롤 타워인가? 이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행 법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도 이번에 개편되는 국가안전 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그리고 경찰, 소방의 공동 대응에 대한 총괄 이거를 정의를 했어요. 이러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이게 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단체장이 이 재난 관리에서 자치단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령상으로는 매우 권한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치단체장들의 재난에 대한 전문성들이 갭이 크고 생각보다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뭘 우선순위로 놓고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근데 그 얘기는 군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군을 통솔할 수 있느냐는 약간 비슷한 얘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심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몫이고 전문성의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빨리 물어보고 조언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님께서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조직 관리나 행정의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거나 관련 전문성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님들께서 본인들이 재난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모로 재난의 전문가를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전문가를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요 직무급 선정을 확대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근무 수당을 인상하고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서 면책 제도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담당과에서 써낸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앵커님하고는 좀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을 배려했다. 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재난 현장에서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의 이해도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안전관리, 안전정책과 같은 부서는 굉장히 한직입니다. 책임만 잔뜩 지게 네, 되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맞습니다. 문책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복합적인 재난이나 재난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해결을 할 수 없고 인근 기관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복합 재난 앞으로 양상이 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자체 전문가가 없으면 행정통이 있어야죠.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통이 있어야지만 전문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자체에서 누가 전문가지? 누구를 데려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좀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동안 사고들과 달리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고 나름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피해 지원이 계속 대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건요. 과거 재난에 대한 복구는 물리적이고 단기간에 대한 복구를 중심으로 수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건물을 세운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상해주는 아주 단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복구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구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재난을 당하면 재난을 당하기 이전의 삶으로 다 온전하게 돌려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모금액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나 대응복구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하기 위해서 연면적을 이제 포함을 해갖고 고려해서 주택복구 지원금. 예전에는 사실 이제 폭우 같은 거 하면 완파 얼마, 반파 얼마,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세 감면을 할 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는데 좀 신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감면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는 거고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제 심리 지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재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한테까지도 심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적시에 적기에 상담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소통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되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일본의 고향세라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한다는 거죠. 이게 막상 맞습니다. 들여오려면은 저 기재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견해가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검토되는 상황이고 개편 안으로 나온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맞춤형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예를 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언어적으로 그리고 이 출입국 할 때도 편의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체류했을 때도 어떻게 체류할 것인가 이런 거 맞춤형으로 해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PTSD가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실업급여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체계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게 사실 뭐 전후에 그 PTSD 관련해서도 나왔던 얘기고 점점 많이 나오는데 또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심리 치료한다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PTSD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유 물론 네. 뿌리를 제거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아쉬웠던 것은 이런 그 우리나라 초기의 그 언론 보도에서요 시신들이 그냥 매스미디어 그냥 나와버렸죠. 그냥 다 나왔거든요. 네. 이거 제가 만약에 이 청소년이나 그 피폭됐던 그 화면에 저는 이거 정말 피폭 수준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마치 방사능이 쏘이듯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그냥 적나라한 장면들이 다 노출됐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제가 마치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상력이 증폭되게끔 그 어떤 사진들을 본 후에 증폭이 되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심각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깜짝깜짝 놀라고 잠을 못 자고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어떤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북유럽이었다 이게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요 아마 시민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요 의학적 근거도 이미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청소년과 대학생은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모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재난에서의 미디어 노출이 훨씬 심리적 고통을 더 취약하고 치명적이다. 이런 연구, 그러니까 영국 그 잉글랜드 저널에 올라와 있는 연구들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그런데 모자이크도 없었죠. 심정지 환자 모습 그대로 다 나왔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결국은 일하는 사람이 소신껏 판단하고 대응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잘못했다고 트집 잡으면 한두 끝도 없고 또 이게 점점 정치화되면은 더 대책이 없으니 이거는 뭐 온 국민이 풀어가기로 하고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크든 작든 이거는 꼭 남기고 싶고 고치고 싶고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이게 후진한 국가에서는 이쪽 분야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센터장님과 교수님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람이 귀한 세상이 돼야 이게 중요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러한 모든 체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그러니까 설날 전날 작고하신 윤한덕 센터장님 애쓰신 분이죠. 네. 이욱정 교수님께서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저도 그 윤한덕 센터장님의 추모회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고 가신 가치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미 디맵 팀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를 위해서 한 가지의 마음으로 관련된 체계들을 좀 발전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정부를 너무 공격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어줄 부분은 좀 밀어주고 비판할 부분은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 맹목적으로 정부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민들께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봐 주시는 태도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까칠한 시선부터 반성하고 센터장님. 네, 사실 이 사고나 재난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하고 있더라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재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강한 특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매니징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예측은 못해. 그렇지만 우리는 예상은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개편안이 조금 더 제대로 된 역할,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의 개편안을 그냥 이제 딱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고 수정하고 이러한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전사고 예방이랑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론들은 시시각각 끊임없이 진보하고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연구나 뭐 개발 이런 것들도 활발히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수집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정말로 들어오고 그 피드백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시스템이 개선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개편안을 토대로 사실 지금 전체 전국 지자체에서는요. 관련한 사업들이나 관련한 이 정책들이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거리응원 현장에 사고 하나가 없더라. 이 외국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세상 무서운 나라로 봤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신화의 빈틈이 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늦었지만 하나씩 고쳐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 일이 물론 늘 쉽지만은 않겠죠. 아무쪼록 일하는 분들의 소신과 지혜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분 애써주셨는데요.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교수님 그리고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호 센터장님 긴 시간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